Join us as we explore the incredible scale and precision required for modern shipbuilding. 한중간의 기술 격차 솔직히 몇 년일 것 같으세요? 2, 3년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매년 좁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한국에는 중국이 10년 안에 따라올 수 없는 5가지 장점이 있어요. 반대로 중국보다 한국에게 위협적인 5가지 리스크도 있습니다. 경쟁력과 리스크를 하나씩 설명드립니다. 이 부분을 알면 보고서의 투자 의견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됩니다. 오늘의 호스트, 저는 쿤바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같이 이야기 나눌 지용입니다. 경쟁력과 리스크 둘 다 봐야 진짜 투자자죠. 2부 바로 시작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증권사 보고서를 읽다 보면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얼마라고 써있는 바로 아래에 리스크 요인이라는 섹션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요? 보통은 앞부분의 매수 의견만 보고 넘기기 쉬운데요. 네, 그게 함정이에요. 특히 조선업은 그래요. 지금은 호황이지만 이 산업은 4편에서 본 것처럼 극단적인 사이클을 가진 산업이에요. BDI가 11,793에서 663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분식회계 5조 원이 터지고 거제 공실률이 35%까지 올라갔던 역사를 우린 알고 있잖아요. 경쟁력을 아는 것은 왜 이 산업이 좋은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리스크를 아는 것은 언제 조심해야 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 둘을 다 알아야 제대로 된 투자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국 조선업의 5대 경쟁력부터 하나씩 가볼게요. 첫째, 기술 장벽입니다. 기술이야말로 한국 조선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3편에서도 이미 다뤘지만 투자 관점에서 핵심만 다시 짚으면 바로 이거예요. 보일오프율, BOR 0.07%. 항해 중 자연적으로 기화되는 가스의 비율인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LNG와 같은 화물 손실이 적어요. 이 비율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효율을 자랑합니다. LNG 100을 실으면 배로 오는 도중에 기화되어 소실되는 가스의 양이 0.07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수치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두 가지가 결합돼야 해요. 하나는 화물창 시스템입니다. GTT사의 마크3 플렉스, NO96 슈퍼 플러스 같은 첨단 멤브레인 화물창을 완벽하게 시공하는 능력. 다른 하나는 독자적인 재액화 장치입니다. 항해 중 기화된 가스를 잡아서 다시 액체로 되돌려서 화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장벽은 시스템 설계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요? 바로 3편에서 설명한 극저온 용접 기술이에요. 영하 163도에서 0.7mm 인바 강판을 불량률 제로로 접합해야 해요. 이건 GTT 인증을 받은 전문 용접사만 할 수 있는 수준의 고난이도 작업이에요. 멤브레인 패널 사이에 미세한 틈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용접인데 이런 인력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은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는 한국만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도 장벽이지만 그 기술을 실현하는 숙련 인력풀이 더 근본적인 장벽이군요. 정확합니다. 기계는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수십 년간 현장에 쌓인 경험과 감각은 설명서로 전달되지 않아요. 이걸 듣고 나니까 4편에서 배운 거제 이야기가 다시 떠올라요. 안타깝게도 이전 슈퍼사이클 때 숙련공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때 빠져나간 인력이 결국 이 인적 장벽의 균열을 일으킨 거잖아요. 인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가장 취약한 고리인 것 같아 아이러니하네요. 네, 계속할게요. 둘째는 설비 장벽과 금융 장벽입니다. 3편 2부에서 깊이 다뤘죠. 10만 톤 이상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대형 도크와 6,5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은 천문학적인 자본 투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환경 규제 강화로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대규모 조선소를 새로 짓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지형, 자본, 시간, 인력, RG 3편의 5대 장벽이었죠? 기억나요? 이 중에 금융 장벽을 좀 더 깊이 볼게요. 선주는 선박 발주 시 조선소에 선수금 환급 보증, 즉 RG를 요구해요. 2편에서 배웠죠? 은행이 이 RG를 발급하려면 조선소의 과거 건조 이력과 재무 건전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요. 문제는 신생업체나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해서 수주 자체가 원천 차단된다는 거예요. 실적이 없으면 RG를 못 받고 RG가 없으면 수주를 못하고 수주를 못하면 실적이 안 쌓이는 악순환 구조인 거죠. 4편의 500원 지폐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바로 그 순환 오류의 모순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기존 조선소의 수십 년 실적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는 거군요. 왜 이 말씀하신지 알겠어요. 맞습니다. 물리적 설비의 희소성과 금융적 실적의 장벽이 겹쳐서 기존 조선소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는 구조예요. 오, 그러고 보니 9편에서 이런 구절이 있던 것 같은데 조선소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다. 이게 바로 이 뜻인 거죠? 도크가 새로 안 지어지고 알지도 못 받고 설비도 못 만들고 솔직히 이 정도면 경제적 해자라기보다 거의 성벽 수준인데요? 아이고, 지웅님, 9편 대보라 지금 미리 하면 스포일러예요. 아, 맞다. 죄송해요. 지용님의 스포일러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할게요. 셋째는 스마트 야드입니다. 3편에서 개념을 소개했고 6편에서 3, 4별 전략을 비교했는데 오늘은 왜 이것이 경쟁력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스마트야드가 단순한 자동화와 뭐가 다른가요? 핵심적인 차이가 있어요. 스마트 야드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숙련공의 직관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HD 현대 3호가 세계 최초로 곡선형 선체 블록 제작에 협동 로봇을 적용했어요. 왜 TV나 인터넷에서 보면은 배의 선수 앞부분이나 선미 뒷부분은 곡선이잖아요. 과거에는 베테랑 작업자가 오직 손끝의 감각에 의존해서 곡면 철판을 맞추고 용접했어요. 30년 경력의 용접공이 이 정도 각도면 이만큼 열을 줘야 해 라고 판단하는 식이죠. 그런데 이 감각을 정밀한 수치 데이터로 변환해서 로봇이 재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 베테랑이 은퇴해도 그 기술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이런 의미였군요. 사실 이거 제조업 전체의 고민이잖아요. 반도체도 자동차도 숙련공 문제가 있는데 조선업은 그걸 AI와 로봇으로 해결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한 영하 163도에서 0.7mm 임박왕판을 용접하는 걸 로봇이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좀 회의적이기도 한데. 바로 그겁니다. 한국 조선업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숙련공의 은퇴와 기술 단절이잖아요. 스마트 야드는 이 위기에 대한 유일한 구조적 해답이에요. HD 현대는 2030년까지 지능형 자율 조선소를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와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려고 목표하고 있어요. 이 로드맵을 통해서 생산성 30% 향상, 건조기간 30% 단축이 목표예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SEDP로 설계부터 조달, 생산까지 데이터 통합, 한화오션은 거제에 1,600억 원을 투입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 중이에요. 그리고 넷째는 엔진 장벽입니다. 6편에서 이미 다뤘어요. HD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가 세계 점유율 35%로 1위, 한화엔진이 20%로 2위, 합산 55% 이상을 한국이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숫자 하나, 다시 반복할게요. 2025년 기준 중국이 수입한 선박용 엔진의 약 70%가 한국산이에요. 중국이 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지만 그 배의 심장은 한국에서 사오는 구조인 거죠. 중국은 맨이나 WGIND 같은 유럽 엔진의 라이센스에 의존하고 있고 정밀 가공이 필요한 크랭크샤프트 같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은 아직 낮아요. 이거는 들을 때마다 좀 충격적인데요. 중국이 물량으로는 세계 63%를 차지하는데 정작 그 배 안에 들어가는 심장은 한국 거라고요? 이건 마치 스마트폰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데 핵심 칩들은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다섯째는요? 궁금하네요. 품질과 납기의 신뢰입니다. 한국 선박은 인도 지원 사례가 거의 없고 재판매 가치, 즉 리세일 밸류가 높게 형성돼요. 선주 입장에서는 배를 받은 뒤 5년, 10년 뒤에 중고로 팔 때의 가격도 중요하거든요. 한국산 선박은 품질이 검증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같은 스펙이라도 한국산 중고선이 더 비싸게 팔려요. 자, 정리하면 기술은 BOI 0.07%, 극저원 용접 인력 풀, 설비와 금융 경쟁력, 이거는 도크 희소성, RG 실적, 스마트 야드는 직관을 데이터로 바꾸는 기술, 30% 생산성 개선 효과, 엔진 경쟁력은 55% 점유율, 중국 엔진의 70% 점유, 품질 신뢰는 최고의 경쟁력, 납기 준수, 한국산 중고선가의 높은 재판매 가치, 이상의 5겹의 경제적 해자가 한국 조선의 경쟁력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중국 추격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솔직하게 한국과의 격차 추격 어디까지 왔나요? 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격차는 계속 좁혀지고 있어요. 고부가 가치 선박 기준 현재 약 2에서 3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2에서 3년이라요? 그럼 거의 다 따라잡힌 거 아니에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중국은 LNG선 못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은 QCmax LNG선까지 수주하고 있잖아요. 2에서 3년이 금방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지 걱정돼요. 도대체 어디서 좁혀지고 어디서는 아직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건가요? 전통적인 건조 기술, 용접이나 블락 조립 같은 것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중국도 수천 척을 만들면서 학습 효과를 거뒀으니까요. 하지만 새 영역에서 아직 격차가 존재해요. 첫째, 엔진. 오늘 엔진 얘기 많이 하네요. 하지만 아직은 중국의 엔진을 자체 생산하는 비율이 낮아요. 둘째, 설계 독자 역량. 중국이 이제는 LNG선을 만들게 됐지만 화물창 시스템은 여전히 프랑스 GTT 라이센스를 사용해요. 물론 한국도 GTT 라이센스를 쓰지만 KC1이나 KC2 같은 독자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3편에서 다뤘던 현대중공업의 독자 멤브레인형 화물창은 BOR을 무려 10% 이상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어요. 셋째, 품질 일관성. 중국 선박은 아직 인도 지연 사례가 더 많고 재판매 가치도 한국보다 낮아요. 일부에서 QCmax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국이 일부러 안 가져간 측면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중국의 후동 중화조선이 카타르 에너지로부터 27만 1000cbm급 QCmax LNG선 24척을 수주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단일 계약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예요. 이런 대규모 수주에 한국 조선사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QCmax 한 척을 지으려면 도크 전체를 사용해야 하는데 같은 도크로 표준형 174K LNG선 두 척을 짓는 게 매출과 수익성에서 유리해요.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사업적 판단이었던 거죠. 그래도 좀 무서운 게 이런 중국 조선사들의 LNG 선종회로의 약진이 위협적인 건 맞잖아요? 맞아요. 중국이 QCmax로 경조 경험, 트랙 레코드를 쌓으면 장기적으로 표준형 시장까지 위협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HD현대도 이 위험을 인식하고 QMAX급 LNG선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핵심을 말씀드리면 격차는 매년 좁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조선사들이 이런 사실을 직시해야 해요. 다만 엔진과 품질이라는 두 개 보루에서 한국이 아직 결정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이걸 유지할 수 있다면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한국의 빛나는 5대 경쟁력이었고요. 이제는 어두운 면도 살펴봐야죠. 투자에서 리스크 요인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직면한 리스크 첫 번째는 인력 부족입니다.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죠. 현재 가장 시급하고 가장 구조적인 문제예요. 4편에서 거제 20, 30대 인구가 조선업 경기 추락 시기 10년 만에 46% 줄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2010년대 중반 구조조정 때 숙련공들이 대거 이탈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청년층의 조선업 기피 현상도 더 심화되고 있고요. 현재는 이런 인력 공백을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 반증 통계가 외국인 노동자가 2021년 4,640명에서 2024년 22,200명으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이고요. 공교롭게도 이게 안전 문제로도 이어진다면서요? 네, 조선소는 고온 작업, 고공 작업 등 위험 요소가 산재한 환경이에요. 2024년, 2025년 사이 주요 조선소에서 매달 평균 2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어요. 인력 부족이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숙련된 베테랑의 은퇴와 경험이 적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사이의 간극은 품질 유지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리스크예요. 우리나라 1번 경쟁력인 기술 장벽의 기반이 인력인데 그 인력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 리스크는 원가 압박입니다. 수주 잔고는 꽉 찼지만 수익성은 원가 변동에 민감해요. 선박 건조 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후판 가격이 핵심이에요. 5편에서 톤당 10만 원 변동 시 3에서 5천억 원 영향이라고 했죠. 2025년 들어서면서부터 에너지 비용 상승과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후판 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요. 이 후판 가격 협상이 조선소와 철강소의 상시적인 갈등 요인이에요. 아,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 걱정이 되네요. 세 번째 리스크도 소개해 주세요. 바로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사실 이건 양날의 검이에요. 홍해 위기를 예로 들면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를 돌아가니까 운항 거리가 늘어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톤마일 수요가 늘고 운임이 올라서 해운사가 돈을 벌어요. 해운사가 돈을 벌면 새 배를 주문하니까 조선소에도 좋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져서 원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의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MASGA 같은 변화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기술 유출 방지와 인적 자원 분산 문제라는 숙제를 던져요. 요즘 호르무스 해협 이야기로 시끄러운데 홍해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좀 복잡해지네요. 뉴스에서 홍해 위기로 조선주 상승이라고 나오면 오, 좋은 거구나 하기 쉬운데 실은 그 뒷면에 원가 상승이랑 경기 침체 리스크가 숨어 있다는 거잖아요. 조선업을 깊이 이해하고 전 세계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이해해야 투자 판단이 되는 거였군요. 대체 리스크는 제가 맞춰볼게요. 혹시 기술 유출? 지난번에 중국이 한국 기술자를 스카우트한다는 뉴스를 본 적 있어요. 네, 맞아요. 기술 유출입니다. 지난 10년간 조선업 분야에서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이 15건에 달해요. 특히 LNG 화물창 설계 도면이나 차세대 엔진 기술이 주요 표적이에요. 협력업체 인력의 해외 이직이나 사이버 공격을 통한 유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한국 조선업의 마지막 보루인 기술 초격차가 순식간에 무력화될 수 있는 치명적 위협이에요. 솔직히 이건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앞에서 5겹의 해자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자가 깊어도 설계 도면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해자가 다 소용없잖아요. 반도체 업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15건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거 대책이 있긴 한 건가 우려스럽습니다. 마지막, 5번째 리스크도 마저 소개해 주세요. 보통은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 지용님은 진짜 눈치가 빠르신 것 같아요. 마지막 리스크는 사이클 리스크입니다. 5편에서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움직인다고 했죠. 현재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핵심이에요. 클락슨 리서치는 2034년까지 연평균 2202척의 발주가 이어지는 강세장을 전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2026년, 27년 사이에 컨테이너선과 LNG선의 일시적 수주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조선업은 수주와 건조 사이에 쉬차가 크기 때문에 호황기에 무리한 수주를 하면 하락기에 고정비 부담으로 돌아와요. 4편의 슈퍼사이클 1.0에서 인도 포기가 속출한 역사적 교훈 기억하시죠? 다행히 현재 빅3는 선별 수주 전략으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있어요. 와, 5대 경쟁력과 5대 리스크를 나란히 놓고 보니 뭔가 균형 잡힌 시각을 얻은 것 같아요. 투자할 때 이런 균형감이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경쟁력 1, 기술, 리스크 4, 기술 유출. 기술이 가장 큰 강점인데 그 기술이 유출되면 가장 큰 타격. 경쟁력 2, 설비 플러스 금융, 리스크 5, 사이클. 도크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지만 사이클이 꺾이면 고정비가 부담되는 애물단지. 경쟁력 3, 스마트야드, 리스크 1, 인력 부족. 스마트야드가 인력 부족의 해답이지만 완전 자동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동안은 인력 부족 문제는 고질적인 고민거리예요. 경쟁력 4, 엔진, 리스크 중국 추격. 엔진 70%를 한국에서 사지만 중국도 국산화를 추진 중. 경쟁력 5, 품질 신뢰, 리스크 2, 원가 압박. 품질은 좋지만 원가가 오르면 마진이 줄어요. 그런다고 품질을 희생하면서 원자재 값을 낮출 수도 없어요. 아, 경쟁력과 리스크가 1대1로 대응되는 구조군요. 어떤 면에서 강한지와 어떤 면에서 위험한지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교훈 같은 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리스크 요인을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경쟁력만 보면 왜 안 사가 되고 리스크만 보면 절대 안 사가 돼요. 어찌 보면 기회에는 늘 리스크가 있고 리스크가 기회가 되기도 하는 일종의 역발상이 투자에서는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좋아요. 7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한국 조선업은 기술, 설비 플러스 금융, 스마트야드, 엔진이라는 5겹의 경제적 해자를 가졌지만 인력, 원가, 지정학, 기술 유출, 사이클이라는 5대 리스크도 안고 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2, 3년으로 좁혀지고 있지만 엔진과 품질에서 아직 결정적 우위가 있다. 경쟁력과 리스크가 1대1로 대응되는 구조를 이해해야 보고서의 투자 의견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맥락이 보인다. 자, 우리는 7편을 통해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위치를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밖에서 보면 중국이 63%로 1위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한국이 척당 CGT 2배, 전 세계 엔진의 55% 점유율, BOR 0.07%로 실질적 패권을 쥐고 있어요. 다만 그 패권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인력과 기술 유출이라는 시한폭탄이 찌깍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를 극복하는 것이 미래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이제 현재의 경쟁 구도를 알았으니 이제 미래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2050년 탄소 넷제로를 선언했어요. 전 세계 선박의 49%가 15년 이상 노후선인데 이 배들이 전부 교체 대상입니다. 절반 가까운 배가 교체 대상이라니. 그리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조선소는 전 세계에 334개밖에 없습니다. 8편에서 규제가 곧 수주인 이유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